다시 4월.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아프게 남아있는 4.16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 주간입니다. 단원 FM은 이번 한 주간 방송을 세월호 9주기 추모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월담의 노동이 수다도 오늘 6회 방송은 잊지 않겠다는 약속,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면서 세월호와 안전사회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과 답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무엇보다 9년 전 참사로 희생된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또 추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4.16 그날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기다려 내가 보고 싶어. 교문에 매달린 노란 리본, 너를 사랑해 목소리 듣고 싶어. 가슴에 매달린 노란 리본, 푸른 하늘도 초록나무도 활짝 핀 꽃도 장식품 같아. 너의 웃음이 너의 체온이 그립고 그립다. 노란 리본, 초록나무도 활짝 핀 꽃도 장식품 같아. 너의 웃음이 너의 체온이 그립고 그립다. 노란 리본, 함께 들으신 첫 곡은 김창완 밴드의 노란 리본이었습니다. 세월호 9주기 추모 특집 방송인 만큼 오늘 선곡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그 곁에 선 이들을 함께 기억하고 위로하는 곡들로 채워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9년 전 온 국민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기보다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여러 방송과 지면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성찰해야 할 지점, 또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 뜻깊은 이야기를 나눠주셨던 여러 작가님,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님들의 말과 글들을 이 자리를 빌어 대신 옮겨보려 합니다. 먼저 김훈 작가가 지난 2017년 4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서 한 언론에 특별 기고한 칼럼 중에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첨단 기술과 거대 자본을 동원해서 만든 장치나 구조물은 제작과 운영에서 윤리성의 바탕을 상실했을 때 거대한 재앙이 되어서 인간을 향해 달려드는데, 이때 인간은 이 재앙을 회피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 구조물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 또한 그러하다. 이것은 책에 나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죽어 자빠진 세월호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르쳐주는 죽음과 통곡의 교훈이다. 권세와 이윤이 유일신으로 지배하는 시대를 거치면서 무수한 세월호들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돌아다니는 이 세월호들 위에 사람들이 타고 있다. 물에 빠진 세월호만 세월호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더 크고 더 썩은 세월호였으니 세월호가 어찌 세월호를 구할 수 있었겠는가. 이 짧은 글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과 국가의 부재에 대해서 압축적이지만 매우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김훈 작가는 대중에게 사랑받는 소설가이면서 또 근래 들어서는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서도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계십니다. 2017년에 만들어진 시민단체인 생명안전시민넷에서도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생명안전시민넷이 어떤 곳인지 이번에는 이 단체의 창립선언문 한 대목을 소개해 볼게요. 이윤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생명과 안전은 무시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재난과 참사가 일어났고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쉬이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고통을 남겼습니다.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았고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했고 책임져야 할 기업과 정부를 대변하는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러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들은 달라졌습니다. 공감하고 연대하는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했고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창립 선언문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기업의 이윤이나 권력의 안위보다 생명 안전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여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먼저 기업과 정부부터 바뀌어야 반복되는 재난 참사도 멈출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은 바로 시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생명안전시민넷 창립선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시민들이 이윤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기업과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야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생명안전시민넷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경험을 통해 반추해보면 아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우리 사회의 기업들 그리고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심지어 이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다. 세월호 참사는 시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이 국가가 부재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한다는 점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은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 이후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작년 12구 이태원 참사에서도 우리는 국가의 부재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가가 부재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 정도 흘렀을 때 시민건강연구소라는 단체가 한 매체를 통해 이런 글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실제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정책이 무엇인가 주의를 기울이면 정부가 우선시하는 것이 보인다. 예를 들기 위해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SPC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한 이후 기업의 대처에 많은 사람이 분노했고 대통령은 안타깝다 했다.
그와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건 무슨 의미인가? 코로나 유행으로 의료체계 붕괴를 걱정하던 시기에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며 온몸으로 위기를 막아냈다. 정부가 나서서 덕분에 챌린지를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은 오히려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다. 혹시나 해서 덧붙이자면 유행이 잠잠해지고 인력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의료진의 노동 강도는 올라가고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결국 국가가 응당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데에는, 다시 말해 책임 회피를 하는 데에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어떤 구조적 문제가 밑바탕에 있다는 말이겠죠. 즉, 수없이 반복되는 국가의 책임 회피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라든지 개인적 윤리의 문제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속한 국가체제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실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국가의 역할 속에서 무엇이 최우선의 가치여야 하는가는 결국 사회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어디에 투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밖에 없죠. 방금 제가 읽어드린 시민건강연구소 논평은 바로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속한 국가는 과연 무엇을 핵심 가치로 삼는지를 분명히 짚은 글인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와이낫과 터틀즈의 리더 전상규님의 솔로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전상규님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 끝내 이 노래의 제목을 붙이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전상규의 제목이 없는 노래입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아
그 말은 언제 사치스러운 것이 되었나 이제야 아직 기억하지 않는지 눈물도 닦아내지 못하던 마음 둘 곳 없던 그날에 손잡아주고 싶던 마음을 슬퍼하기를 기뻐하기를 아파하기를 잊지 않기를 앞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뼈저리게 깨우쳤던 국가의 책임 혹은 역할에 대해 잠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 나눌 주제도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위험은 구조적 문제라는 점입니다. 위험이 어떤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그것을 예방하는 것, 다시 말해 안전을 지키는 문제 역시 구조적인 해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일단 이 정부는 숱한 재난 참사 앞에서 항상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부정하고 또 회피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재난 참사의 원인을 개인의 실수 또는 일탈이라고 규정짓는 것을 우리는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아주 익숙할 만큼 많이 경험해왔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참사를 두고 개인적인 잘못으로 떠넘기면 문제 해결도 매우 간편한 방식으로 처리되곤 합니다. 그 참사의 책임자를 물론 이마저도 말단 관리자에게 그 책임이 집중되는 경향이 한국 사회에서는 그간 있어 왔죠. 그러면서 몇몇 책임자들을 지목해서 그 중에 죄의 경중을 가려내고 그 죄가 무겁다고 밝혀진 사람은 처벌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문제 해결 절차가 흘러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훈 작가와 함께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전국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 상임활동가이기도 한 김혜진님의 다음 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을 제거하거나 피하려면 사고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작은 사고는 무시하고 큰 사고는 희생양을 만들거나 표면적인 원인만 찾는 경우가 많았다. 사고에서 배움을 얻지 못하면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결국에는 큰 참사로 이어진다. 사고가 발생할 때 주로 기술적인 오류나 인적인 잘못에서 문제를 찾는 경우가 많다. 기술의 오작동을 찾아내서 개선하고 개별 행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위를 찾아내어 처벌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잘못된 판단과 행위라는 표면적 원인의 아래에는 제도적, 관행적, 기술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가장 심층에는 문화적, 정치경제적 배경이 작동한다.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표면적 원인이 아니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를 밝혀내야 제대로 된 대책 마련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그 재난 참사에서 주요한 행위자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던 게 사실이죠. 여기서 잠깐 반월시아공단에서 일하는 작은 사업장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볼까요? 도금업을 하는 어떤 작은 사업장이 하나 있다고 치면요. 물론 시화공단에 가보시면 도금단지가 실제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도금업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금속 제품 표면에 그 다른 금속 물질을 입혀서 이 제품의 표면 상태를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도금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금업의 주요 공정을 보면 이런 게 있다고 하거든요. 먼저 금속 표면에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작업자는 여러 가지 유해 화학 물질을 취급하기도 하고 유독가스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노동자가 이런 치명적인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갑자기 작업 도중에 쓰러져서 결국 사망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도금 작업에서 사용하는 시아나수소 같은 유해 물질 때문에 뇌와 폐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사고 조사 결과 도금업을 하는 이 하청업체에서는 사망한 노동자에게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보호장구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사고 예방에 소홀했던 하청업체 사장이나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겠죠. 이렇게 사고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많은 경우 개인의 잘못에 기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책임자를 찾아내서 처벌하고 이들을 작업 과정에서 배제하게 되면 다시 말해 어떤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 이 시스템 안에서 사라지면 비슷한 종류의 사고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요. 지난 2018년에 조사됐던 통계에 따르면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위험 물질을 다루다가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가 8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도금 업종은 워낙 위험한 업무이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다단계 하청 구조의 맨 아래에 있는 작은 사업장들의 그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이 위험을 줄이는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위험을 하청업체로 이전한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라고 부르죠.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면 당연히 대기업 안에서는 그 같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위험 그 자체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 위험을 떠안게 된 일터에서는 안전과 건강을 돌보기 힘든 열악한 작업 환경이 지속되고 그 속에서 희생되는 노동자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위험을 양산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가 위험이 방치된 일터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기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험이 이렇게 아래로 계속해서 전가되는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이 작은 사업장에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아무튼 재난 참사를 일으키는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함께 논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시 세월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이승윤의 노래입니다. 기도보다 아프게. 단 한 줄도 쓸 수 없던 말들이 있었어. 기억한다는 말과 함께한
한단 말은 펜보다 무거웠어. 눈물이 고여있던 웅덩이에 들렀던 하늘도 닦아내버리면 자취를 감췄으니까 슬픔을 이불로 덮고 잠이 드는 작은 꿈들아 이제 미안해 그때 난 기도밖에 할 줄 몰랐어. 노래할게 기도보다 아프게 속 났던 파도가 이제 너희의 고요한 숨을 품은 자장가처럼 올 때까지 마치 비밀인 듯이 모르고 봤던 것 매일 태어난 아픔들아. 울먹이며 지는 석양아 이제 나도 서 있을게. 내게 모든 어둠을 맡겨놓지 않을게. 슬픔을 이불로 덮고 잠이 드는 작은 꿈들아 이제 미안해 그때 난 기도밖에 할 줄 몰랐어. 노래할게 기도보다 아프게 속 났던 파도가 이제 너희의 고요한 숨을 품은 자장가처럼 울 때까지 예,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는 생명 안전보다 이윤을 더 중시한 사회와 국가의 문제라는 점을 이야기했던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송경동 시인의 시인데요. 제가 시를 낭송해 본 경험이 없어서 시인님의 생각이나 감정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노력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송경동. 돌려 말하지 마라. 온 사회가 세월호였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세월호다. 자본과 권력은 이미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평형수를 덜어냈다. 사회 전체적으로 정규적 일자리를 덜어내고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성을 주입했다. 그렇게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노동자 세월호에 태워진 이들이 900만 명이다. 사회의 모든 곳에서 안전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어야 할 곳들을 덜어내고 그곳에 무한 이윤이라는 탐욕을 채워 넣었다. 이런 자본의 재해 속에서 오늘도 하루 7명씩 산재라는 이름으로 착실히 침몰하고 있다. 생계 비관이라는 이름으로 그간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알아서 자초해 가야 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들이 지하선실에 가두어진 이 참혹한 세월의 너른 가판 위에서 자본만이 무한히 안전하고 배부른 세상이었다. 그들의 안전만을 위한 구조 변경은 언제나 법으로 보장되었다. 무한한 자본의 안전을 위해 정리해고 비정규직화가 법제화되었다. 돈이 되지 않는 모든 안전의 업무가, 평화의 업무가, 평등의 업무가 외주화되었다. 경영상의 위기 시 선장인 자본가들의 탈출은 언제나 합법적이었고 함께 살자는 모든 노동자들의 구조 신호는 외면당했고 불법으로 매도되고 탄압당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자본의 이동은 언제나 자유로운 합법이었고 위험은 아래로만 전가되었다. 그런 자본의 무한한 축적을 위해 세상 전체가 기울고 있고 침몰해 가고 있다. 그 잔혹한 생존의 남바다 속에서 사람들의 생목숨이 수장당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돌려 말하지 마라. 이 구조 전체가 단죄받아야 한다. 사회 전체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이 처참한 세월호에서 다시 그들만 탈출하려는 이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을 바꿔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 위험한 세월호의 선장으로, 기관장으로, 갑판원으로, 조타수로 나서야 한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평형수로, 에어포켓으로, 다이빙벨로 긴급히 나서야 한다. 이 세월호의 항로를 바꾸어야 한다. 이 자본의 항로를 바꾸어야 한다. 지름 같은 어둠 소근소근 제잘제잘 바람 비릿한 바다 코끝 걸린 수평선아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밤의 길
질문도 대답도 없는 이 무감한 상황 멍하니 머리를 감싸고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 한마디도 할 수가 없네. 내 아이 눈망울 속 반짝이는 영혼 얼마나 무서웠을지여도 컴컴한 현실 비로소 얼마나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 무엇이 우릴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일까? 무엇이 우릴 이렇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파렴치한 현실 앞에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이 무정한 사람들 앞에 감정도 눈물도 아픔도 삼켜버린 이 괴물스러운 세상 앞에 애타게 불렀을 이름 엄마 잊을 수 없는 이유 기억해야 할 이유 세상 모든 아이들 앞에 서 있어야 할 방금 들으신 노래는 강어달님의 바다 영혼이었습니다. 노래 전해드리기 앞서서 제가 송경동 시인의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라는 시를 낭송해 보았는데요. 시가 참 듣기에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여러 차례 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 현장에서 송경동 시인이 직접 낭송하는 것을 들어보았는데요. 그때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참혹한지, 그리고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이렇게 절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그 진실 한 걸음 다가서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답답하고 또 불편한 마음이 한켠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 이 시를 낭송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의 감정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시를 접하게 되면 또 시에서만 발견하게 되는 어떤 아름다운 단어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에서는 표현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끔찍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비정규직, 그리고 자본을 위한 외주화, 어,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 이런 말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시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단어들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시인이 여기서 세월호 참사를 목격하고 그리고 진상규명과 책임과 처벌,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내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어떤 메시지가 있었겠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의 무한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 민중의 삶이 착취당하고 희생당했어야 했는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세월호 참사 9주기 특집 방송을 하면서 전해드리는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지난 9년 동안 많이 달라지지 못한 이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그날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금 직시하는 것, 잊지 않고 되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월담의 노동이 수다 6회 방송은 세월호와 안전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얘기로 국가의 책임에 대한 문제들을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 위험이라는 것, 안전에 대한 문제들, 이것은 결국 구조적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눠봤죠. 또 세 번째로 짧지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의 책임을 얘기하고 또 위험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일터에서든 또 사회 곳곳에서든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들을 앞서 이야기했었죠. 그렇다고 하면 개인의 노력만으로 그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달리 어떤 수단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점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법과 제도죠. 법과 제도를 통해서 위험을 좀 더 줄이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뒷받침되었을 때 세상은 좀 더 누구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위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곱씹어 봐야 될 교훈은 바로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는 법제도의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돌이켜보면 이 법제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송경동 시인의 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평형수를 덜어내고 또 무리한 과정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을까요? 바로 기업들이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죠. 노동자나 시민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많은 이윤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기업의 탐욕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법은 노동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고 관리할 의무를 누구에게 부담 지웁니까? 바로 사업주에게 주고 있죠. 사업주가 그런 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자명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강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선 정부에서 그리고 현 정부를 통해서도 기업의 경영이 좀 더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그리고 사업주의 의무를 또는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특혜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의 이윤보다는 생명 안전이 중시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그에 역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 시민의 생명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들으신 곡은 들국화의 친구였습니다. 다시 세월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요. 사실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가장 안타깝고 화가 나는 문제는 지난 9년 동안 책임자 처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세월호 참사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했던 국가의 책임자들은 전원 무혐의 판단을 받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을 방기했던 당시의 해경지휘부는 역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었죠. 그리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들, 또 참사 당시 최초 보고 시간과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던 이들도 모조리 무죄를 선고받았죠. 이렇게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그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그 뼈저린 교훈을 우리 사회가 여전히 마음 깊이 새기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는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되도록 하는 일은 앞서 말씀드렸던 위험의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과제와 서로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세월호 참사의 뼈아픈 교훈을 되새기면서 아직 이루지 못한 약속과 다짐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억하고 또 행동하는 세월호 구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주영의 4월에 피는 꽃 띄워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담의 노동이 수다 임용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피는 꽃은 내가 모르는 세상을 알고 있지. 꽃잎 한 잎 두 잎 과거를 품고 피어나네. 4월에 피는 꽃은 만질 수 없는 온도의 손을 내밀어 아주 오래 잊고 살던 그곳으로 날 데리고 가. 그 옛날 우리가 살던 지금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꿈속에 흐르던 음악과 다시 만나게 해주는 곳. 세상이 내게 알려준 수많은 시간의 흔적들을 4월에 피는 4월에 피는 4월에 피는 나의 꽃은 그만 내려놓으라 하네. 4월에 피는 꽃은 만질 수 없는 온도의 손을 내